제가 봤을 때는 네. 선대위를 구성 안 하는 것도 답인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홍준표 의원과 조율할 수 있는 게 나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에 없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을 사람이요? 아, 아니 뭐 이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민주당에서 큰일 나요. 아니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박전 마쿠니까 또 네. 마쿠 해줘야 됩니다. 해드려야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선대위 구조를 짜는 건 3명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저희가 늘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 본다고 했죠. 저 때가 때인 만큼 정말 오늘은 제대로 꿰뚫어 주셔야 됩니다. 막점 막후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막점 막후의 두 형님 같이 하는데 먼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막전 마크의 든든한 팩트체커 김민주 OBS 보도국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저기에서 정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시사평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방송에선 또 방송 못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듣는 분들한테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예의겠죠? 택시 같은 거 저는 자주 타면 저를 보면서 좀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면 네. 1년에 한 명 정도 저한테 말을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상 아. 쓰고 있어. 아니 인상을 쓰긴요. 알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앉아서 가만히 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오랫동안 제가 아니까 이제 얼굴이 그런데 그냥 처음 뵐 때는 무서운 거죠. 네. 난 뭐- 지금도 무서워요. 저 웃어도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자, 들을 맛이 나고 또 볼 맛이 나는 방송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인 원톱 체제가 뭐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준석 대표 이준석. 되고 후보랑 대표 간 이견이 있었던 사무총장직은 이제 한기호 총장에서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권성동. 교체되고 네. 이제 아래쪽에 총괄 선대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직책에서 총괄자를 빼고 총괄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한 분입니다. 네. 총괄자를 빼고 이제 정책이나 조직 이렇게 4-5개 분야 선대본부장을 둘 걸로 보입니다. 뭐 권영세 의원, 김도읍 의원, 추경 의원,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김태호 의원, 김용태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렇죠. 아래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원래 네. 민주당 경우는 이제 경선을 같이 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네.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상임 고문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공동 선대위원장이 보통 같이 경쟁한 후보가 올라야 하는데 홍준표 의원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 예. 안할것 그래서 같아요. 이분이 사실 핵심인데 다른 게 중요하게 뭐 기사가 많이 그렇죠. 나고는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합류 여부가 아직 안갯속입니다. 그게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청년의 꿈 플랫폼 이거 아주 핫한데 홍준표 의원의 꿈은 뭘까요? 홍준표 후보의 꿈은 제가 봤을 땐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좀 뒷받침해주는 병풍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게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언론적인 얘기 많이 예. 하세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약간의 않을까? 기대. 네. 윤석열 후보가 뭔가 하여튼 불상사가 생겼을 때 네. 본인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거
맞을까요, 김성희 소장님?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뭐 낙마를 하거나 중간에 중도 사퇴하는 일 같은 건 잘 안 일어나겠죠. 네. 가능성 있는 곳에 내가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아, PD님, 저는 이 편파적인 이 방송에 도저히 제가 출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 왜요? 저렇게 김성애 대변인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의 두 MC는 네. 아 그렇군요. 네 막 이러고 내가 원론적인 얘기하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 해봐요. 막 이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성의 없게 했잖아요. 성의 없게 언론적인 얘기를 빨리 길게 해주세요. 써야지. 길게 해야 돼? 청년의 네. 꿈 그 홍준표 네. 의원이 하는 그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준표 형이 추천하는 보수 쪽 정치 평론가 누가 있을까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직접 답변을 달았어요. 누구죠? 장성철. 우와. 저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저 이 프로그램을 저 우리 윤석열 후보나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보고 계세요. 보면 안 돼요. 보고 계세요. 저 죽어요 진짜 잘못하면. 홍준표 의원이 직접 아주 잘하고 있는 보수 평론가로서 그만 얘기해요. 장성철 후보, 장성철 얘기 한번 후보란다. 했잖아요. 장성철 그만해요. 교수님을 찝어. 마음을 주신 건 엑스파일 때부터일까요?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이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론조사는 이겼는데 뭐 당원은 투표에서 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당내 의원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홍준표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 대거 있고 공격도 또 실제 하셨고요. 네. 경선 기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보듬으려면은 그분들이 근데 아직도 지금 인선 안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홍준표 의원의 마음의 상처. 근데 본인의 마음 상처만 있으면 되지 왜 저까지 상처를 주시느냐. 공개적으로 보수 평론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장성철이다 그러면 방송 중에 자꾸 자기 얘기 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소연이라도 해. 제가 예, 어디 가서 좋습니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예. 마음 가는 걸 어떻게 또 뿌리칩니까? 그게 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뭐 굳이 본인이 거론하기에는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장성철을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어쨌든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파장이 네. 아주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제 대변인입니다. 선대위가 만약에 이제 출범을 한다 하면은 뭐 우리 당 중심으로 먼저 출발을 해도 계속 우리가 당 바깥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을 또 많이 영입을 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 그 직위에 좀 그 욕심을 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각자 실무를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선대위 구성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통합형 선대위를 아마 윤석열 후보는 원했던 것 같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반대로 좀 실무형 선대위를 꾸리려고 했는데 어느 게 타당한 거예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이준석 대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아주 발빠르게 해야 가는 돼요. 거. 네,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우리는 실수만 안 하면은 이번 선거 이긴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을 선대위에 포함시킨다. 그거 같은데 지지율은 출렁거릴 거고 위기는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횡적으로 넓게 퍼진 선대위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못해요. 네. 그것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대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총괄 선대 본부장이에요. 네. 그 사람이 실무적인 걸 모든 걸 장악을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세 분이 총괄 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임, 권한, 소재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근데 국민의힘은 4명에서 5명을 놓겠다는 거잖아요. 더 힘들 지금. 것이다. 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선 때 윤석열 캠프의 구성을 보면 이 중진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전문가들도 대거 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잡음은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본선에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선대위 구성하는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이번 선대위 구성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호 상임고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뭐 겨냥해서 한 말인데 킹메이커는 한 번만 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다. 킹메이커는요 한 번 하는 겁니다. 나도 킹메이커 한번 해봤지만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침을 놨던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해당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집단이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꾸준한 준비와 노력들을 해오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그렇죠. 뭐 문고리 3인방이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걸 만들 시간이 없었죠. 내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불거지지 않은 이 분란이 될 소지 중에 하나는 그런 식의 킹메이커 집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네. 서초동 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선대위에 어떤 식으로 합류를 할지 정말 말 그대로 다 내려놓고 비켜줄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도 좀 관심사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유동적으로 서초동 팀이 어떻게 가는지도 그것도 저도 관심이 좀 가거든요. 선대위를 구성 안 하는 것도 답인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봐보세요. 캠프가 해체되고 나서 아, 네. 선대위 구성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예. 2주 동안.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선대위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대위를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해요. 그럼 어. 선대위에서 실수를 하거나 또 불협화음 나거나 또 그런 게 보도가 되면 예컨대 캠프에서 뭐 사진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라. 선대위 없이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움직이면 큰일 난다는 얘기랑 같은 거라서 국민들이 한 2, 3주 있으면 눈치채십니다. 저의 대변인. 알겠습니다. 아마 뭐 꾸려지겠죠. 꾸려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이른바 서초동 팀. 이 사람들이 선대위에 들어올지 아니면 뒤에서 좀 남아 있을지 어떻게 들어올 것 봤습니까? 같아요. 몇 분은 들어와가지고 법률 지원탄, 뭐 아니면 네거티브 대응 팀. 대부분 또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 이게 공식적으로 선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할 것이다. 왜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일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저분들이에요. 네. 다른 분들로 네거티브 대응팀이나 법률 지원팀을 꾸리게 되면 또 다시 호흡 맞춰야 되고 저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직접 참여할 것 같다.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김종인,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이 세 사람 사이에 밀당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네, 이 선대위 구성에 어떤 사람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놓는 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명이 가장 논란이 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것과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가장 제가 논란의 핵심이 장제원 의원.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 세 분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의견이 뭐 안 맞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 세 분의 문제가 선대위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확대됐어요. 갈등이. 네. 딴 분보다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홍준표 대표 시절 때 그걸 했었어요. 대변인도 하고 뭐 어떤 되게 두 사람 관계가 되게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핵심 측근의 의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말빌딩 공식적으로 해체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거기에는 전략, 메시지, 일정팀이 있어요. 네. 그 일정팀을 지금 조율하는 게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후보의 뜻이 반영된 행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선대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취재를 해왔는데 그 수요일까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대표에게 5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네. 전화를 받고 아이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안 하고 전화 자체를 안 받았다.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화를 바로바로 받는 성격인데 그죠? 음.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캠프에 가냐 안 가, 선대위에 가냐 안 가냐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또 지금 또 의회에 한 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 사람 이분이 여기에 건강 상태도 저도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거론된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한길 전 국민의당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도 있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있던 당적인 국민의당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예. 계셨으니, 안철수 안철수 공동대표 후보하고 훨씬 그렇죠? 가까우셨던 분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뭐 국민통합위원회로 그렇게까지 끌어들이는 윤석열 후보 측의 뭐 행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있겠나 싶습니다. 그냥 하긴 하는데
임팩트나 이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네, 뭐 민주당인지 국민의당인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이시라서 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참,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선대위 꾸리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섰는 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몇 달 만에 지금 후보가 됐기 때문에 첫 정치력, 리더십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잘 꾸리고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혼란은 네.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네. 그때 당대표가 강재섭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당 후보가 됐을 때 황우영 당시 당대표였는데 후보 측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 빼고 장재원 안 돼요. 뭐 권성동 사무총장 안 돼요. 이렇게 토를 다는 거 자체가 저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후보 누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논란이 됐던 게 사무총장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기호 사무총장 교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이거 잠깐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라고 한다면은 저는 후보와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청도 어떤 응답도 어떤 언급도 없었음을 제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 선대 조직부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대위의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이견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굉장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고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서는 좀 인성 갈등은 좀 마무리됐나 싶은데요. 누가 갈등이 있다고 그래? 국민의힘에는 이 당원 당규상으로 대권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보다 더 우선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무총장 교체를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당대표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처음 교수님. 봐요 이런 것도. 이것도 잘못됐다는 네, 거예요? 당원 74조에 의하면 네. 대선 후보로 뽑히면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후보가 좀 부탁을 하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들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다. 본인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하면 모든 당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당원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총장 자리가 결국에는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사무총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들이 자금도 마음대로 쓰고 조직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고집 부리지 말고 윤석열 후보 뜻에 따라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불쾌감도 표현하고 말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플레이어 중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에 없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을 사람이요? 예, 윤석열 후보죠.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윤석열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여정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되면 끝납니다. 5년 동안의 단임제 대통령을 하고 나와서 자 이제부터 국회의원부터 도전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네. 막 혹시 떨어지면 이제 뭘 할 수는 뭐 있지만. 그건 별개 문제지만 본인의 지금 목표는 그렇지 않으니까 5년을 보내고 나면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하는 욕망은 해소가 돼요. 네. 끝. 근데 이준석은 아니죠. 당대표부터 시작했지만 이준석에겐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한 생각은 이번 기회에 당개혁해야 된다. 당의 이런 거예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표도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을 제대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 있는 중진들 다 나가야 된다.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공간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주로는 당개혁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분석인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잡겠다. 결국엔 사무총장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고 네. 당 조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사무처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욕심이 있는 것이겠죠. 이게 그 사무총장 자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힘겨루기의 전선으로 사무총장 자리가 이렇게 생겨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 관리하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거예요. 뭐냐면은 네. 지금 공식적인 대선 자금이 한 525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비와 후원금이 있으면은 7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몰라요. 당이 네. 쓸 수 있는 자금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각 본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여기다 돈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 지원해줘라 그거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자금을 갖고 선거운동에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껄끄러운 사람이 사무총장에 있으면 저희 본부에 좀 자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꼼꼼하게 해서 안 돼, 깎고 반 이러면은 선거운동하기 힘들잖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러면 사무총장, 비서실장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뭐 하고 싶어요?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라면 본인이요? 무조건 사무총장 하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건데요.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 네. 본인은 사무총장 하면서 선거 이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강원도지사 나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아하. 이러기 때문에 굳이 비서실장 하면서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의 사선에 권성동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대선을 앞두고 당 국간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총장 얘기하면서 막 네. 미서가 너무 하고 싶다는 이런 느낌. 비서실장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전 거예요. 정말 이번 홍준표 됐으면 제가 사무총장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총장은 안 시켜줘요. 부총장 정도 해가지고 당을 개혁하려고 네.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원래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과한 표현을 해서 정치권에서는 약간 의원들 무덤격으로 무덤했어요? 아 공천 때 그래서 공천 때 항상 직전에 떨어져. 칼을 못 휘두르니까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박맹우 의원님, 연동열 황진아 의원님, 의원. 한성규 의원님, 황진아 김용태 의원님, 정양석 의원님, 김선동 다 전 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사무총장을 신기하게 신기하게. 네, 자기는 그 길을 안 근데 이번에는 공천 못 특이하게 또 받았어요. 이렇게 네. 독일은 성대 같은 아니, 자리군요. 총선이 없으니까 네. 총선 전에 사무총장은 진짜 독배예요, 독배. 네. 다 떨어져요. 출마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이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으로서 이번 대선판 영입 1호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영입하기까지도 말도 많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이번이 마지막 대선 참여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정권을 달라 하면서 여러 조건 같은 걸 제시를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뭐 그게 뭐가 즐겁고 좋다고.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은 건 별개 사항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안 한다고. 네.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라 이거예요. 아, 그 후보가 제가. 정직하다. 어? 적당히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말라 이거예요. 선대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김종인 위원장 저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뭔가 다 안 되면 좀 화가 좀 나시기도 하고 나한테 뭘 다 달라. 나는 안 받으면 안 한다. 뭐 이런 스타일인 걸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나 전권 이런 걸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꾸로 봐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얼마나 김종인이 필요한가 이 문제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예. 부정적인 요인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잘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100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해도 당선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좀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김종인 표의 개혁이 들어와서 이준석 표
개혁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막 당을 다 엎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대통령이 되면 2024년 총선에서 가장 먼저 불벼락을 맞을 사람들은 이 100명이에요. 지금 100명. 예, 그걸 맞기 싫어서 160명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네. 어떻게든 안 들여놓게 하려고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지지율을 한번 버텨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이고 저 장재원 의원은 왜 저기 선대위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은 사이도 좀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재원 의원도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네. 없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모시고 싶지만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임하는 측근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불편해한다. 반대편으로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말을 싹 없애고 네.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만 하고 그리고 SNS에다가 정제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 말하고 동네 돌아다닐 때도 계속 써준 원고만 있잖아요. 조금 그런 근데 이제 모양새입니다. 언론 지형상 왜 써준 원고만 읽느냐라고 공격을 심하게 하는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가장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마이크 역할을 맡아버리면 네.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냥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되고 필요한 말들의 이 헤드라인 생산은 총괄 선대본부장이 하는 그림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겠다 싶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의 동요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대선은 내 선거에 비하면 중요성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설마? 아니 내 직장을 잃는 문제랑 남의 직장을 얻는 문제랑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됩니까? 2분의 1이라고 해요. 10분의 1이라면 뭐 그게 사람입니까? 2분의 1? 3분의 1. 몇 1 분의 정도 하죠. 3분의 1이라고 하시잖아요. 하여튼 적긴 적다는 거예요? 적죠.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게 배지인데 지금 남의 선거잖아요. 우리 정당이 망했는데 우리 정당이 망해도 내가 배지만 달고 있으면 저는 잘 살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단개혁이 아니라 2024년에 내가 한 번 더. 하여튼 다른 조건은 뭐랬고 내가 공천만 받으면 돼인 상태이거든요. 열린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열린민주당은 의원직을 세 분밖에 던지고 없으니까. 하죠. 예. 예. 사실 그동안 이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좀 지원을 많이 했어요. 네. 어차피 이번 선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또 물밑 소통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른 걸까요? 막상 이제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 모시기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이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고민이 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윤석열 후보 측근들의 생각이 달라요. 후보하고 측근이 다르다. 또 막전 막후니까 또 네. 막후 해줘야 얘기를 좀 됩니다. 해드려야지 예. 않겠습니까? 지금 선대위 구조를 짜는 거는 3명입니다. 장재원, 권성동, 윤한홍. 이 3명이 맞습니까 확실히? 네? 제가 예측은 반타작인데 정보는 99%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재원, 윤한홍, 권성동. 정보가 99% 맞는데 예측이 틀린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분석이 약간 좀 앞서가는 거다. 잘못된 게 아니라 앞서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MC 장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있어야 형님도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그 장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편은 없는 거야. 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편이에요. 네, 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화이팅. 그러다 보니까 좀 해법이 좀 이거 좀 짬뽕 절충안 같아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탑으로 한 다음에 총괄 본부장 밑에 그냥 본부장을 한 4명 정도 두는 방식 같은데 이거를 우리 김상현 소장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락하고 할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원오브 댐입니다. 총괄은 김종인 위원장님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겠죠. 좀 예측 한번 해보십시오. 온다 안 온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지난번 인터뷰 내용에 보면 선거 총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미래 비전 즉 국가에 나갈 방향은 김병준 총괄선대본부장이 한다는 인터뷰 대목이 굳이 들어있는 것은 제가 김종인 박사면 그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불쾌했겠어요. 화가 날 것이다. 내가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지 거기서 뭐 선거는 이렇게 치르는 이런 잡무 총괄하는 사람이냐라고 됐을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김병준 위원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본인도 해놓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다른 생각인 게 뭐냐면 이번 선거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여론 지지율상 높잖아요. 그럼 본인이 총괄해가지고 정권 교체했다라는 그러한 성과를 갖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선 캠프 또 선대위가 구성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그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절충적인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으로 보이고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당대표까지 세 사람의 어떤 이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 또 움직임 그것도 아마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